대한민국의 독도가 위험합니다. 이건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절대 사퇴를 가정하거나 호들갑 떠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모두 두말할 것 없이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과 일본을 동시에 술렁이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한 내부 문건 하나가 공개된 건데요. 해당 문건에는 일본의 독도 침공작전 시나리오와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벌써 18년째 우리의 국토를 찬탈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일본이 주제 넘은 행동을 했을 때 힘의 격차를 느끼게 해줄 강력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암암리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 대외적으로 명시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찬탈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여긴다는 게 국제적인 사실로 공표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일협력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라는 공적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협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한 해당 문건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일본의 독도 침공작전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1단계는 여권 조성 작전으로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를 공습합니다. 독도의 대, 해상, 공중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차단해서 우리 군의 대응을 늦추게 합니다. 이어 소수의 특작 부대를 독도에 침투시켜 본격적인 독도 찬탈을 준비합니다. 이후 2단계로 해상자위에 대해서 이지스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을 동원해 저해권을 확보하고 항공자위에 대해서는 F-15, F-35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3단계에 이르러서는 배수량 8,900톤의 오스미급 강수상륙함과 공기부양정을 투입해 독도와 인근 해상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일단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해 점령을 시작하면 한국도 상륙작전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핵심은 오스미급 강속 상륙함입니다. 오스미급은 태생이 강습 상륙함인 만큼 상륙작전, 저해권 확보, 제공권 확보를 모두 지휘할 수 있어 기함으로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군함입니다. 더군다나 오스미급 강습 상륙함은 대마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만큼 작전 반경이 독도와 매우 가까운데요.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일본이 언제라도 독도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일본 독도 침공에 대한 대응 전략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점이 의문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주 색다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해당 문건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핑계로 날이 갈수록 해상 전력을 강화 중인 일본의 독도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군 또한 방어 전력 강화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감한 내용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자산 도입의 당위성과 여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독도함의 성능 개량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어이없는 독도 찬탈 야욕을 무력하기 위해 독도함을 반드시 개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함은 대한민국이 건조한 첫 번째 대형 수송함으로서 다분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에는 독도함의 문제점을 개량한 마라도함을 성공적으로 실전에 배치했고 만재 배수량 기준 1,600톤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12,000톤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취역 진수하면서 대형 함정 건조에 대한 기술력을 숙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7년까지 독도함을 마라도함 이상의 성능으로 개량할 예정인데요. 독도함의 개량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전투체계, 항해 레이더, 대공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어뢰 음향, 대항 체계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정보와 그간의 문제점을 토대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항해 레이더로 사용하던 3차원 추적 레이더인 MW08이 국산 A사 레이더인 SPS-550K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MW08은 항공기급 표적에 대해선 최대 100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최소 RCS 0.1제곱미터의 물체를 17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근해 머무는 초기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나름 준수한 성능이지만 독도함 같은 대형 기함이 원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반면 SPS-50K는 항공기에 대한 최대 탐지거리만 MW-08의 무려 2.5배인 250km 이상입니다. 다만 RCS 0.1제곱미터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은 기밀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SPS-50K가 스마트-S 마크2 레이더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이라고 평가받는 걸 고려하면 최소 60km 이상의 탐지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RCS 0.1제곱미터의 미사일, 다시 말해 스텔스 미사일에 대한 탐지 거리가 기존 대비 무려 3.5배 이상 향상되는 건데요. 이는 곧 독도함이 기함으로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항해 레이더는 수면에서부터 하늘까지 모든 범위를 탐색하는 레이더입니다. 쉽게 말해 함정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항해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독도함의 시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SPS-50K의 기본적인 표적 탐지거리인 250km는 해군 제1함대의 동해해군기지에서 독도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도함이 동해해군기지에 정박한 상태로도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본 항공기의 수상한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포항해군기지에 가만히 들어앉아서도 대마도에서 움직이는 일본 자위대의 수상한 움직임을 손금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독도함의 성능 개량이 얼마나 막대한 전력 강화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독도함 성능 개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사청은 독도함 대공 레이더를 기존 일면 회전형에서 사면 고정형으로 개량하여 탐지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 오차를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를 봤을 때 기존의 스마트-L 대공 레이더가 차기 OEM FFX 배치3에 탑재되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는 마라도함에 탑재된 대공 레이더보다 더 최신의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는 기본 탐지 거리 자체는 기존보다 100km 정도 짧아진 300km 내외이지만 대신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면 회전형 레이더는 한 바퀴 회전을 끝마칠 때까지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스마트-L은 12rpm, 그러니까 분당 12번을 회전했는데요. 이는 곧 5초에 한 번씩 목표물의 위치가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얼핏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 대한무기가 느려도 아음속, 빠르면 초음속을 넘나드는 걸 생각하면 절대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일례로 일본 항공제의대의 ASM-3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 3 이상입니다. 1초에 1km 이상을 이동하는 건데요. 이런 초음속의 영역에서 5초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반면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탐지 및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지 거리 자체는 짧아져도 탐지 능력 자체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SPS-50K와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함께 운영하면 독도함의 항공관제 능력을 대폭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탐색 능력이 뛰어난 두 레이더를 함께 운영하면 상륙작전 시 전투기를 지휘하면서 적의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동방일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함이 헬기모함이기도 한다는 걸 감안하면 지상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독도함에서 이륙한 헬기를 통해 한꺼번에 상륙작전 지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또 있습니다. 심지어 함대전에서도 전쟁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해 아군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지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처리량이 기존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량되는 독도함은 표적 처리 능력 2배 향상, CPU 처리 속도 100배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막대한 습득 정보를 처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개량으로 표적 갱신율은 4배로 늘어나고 해상도 동시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어뢰 기만기를 탑재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대잠 능력을 구비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성능 개량의 모든 사항이 국산 체계라는 것입니다. 즉 노후화와 부품의 부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 만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성능 개량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를 되짚어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작성한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 중 상당수가 독도함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은 현 시대 항공모함의 주요 임무들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뜻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상륙작전의 지휘 능력을 높임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병대 상륙을 대응하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기함인 오오스미급 강습 상륙함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오오스미급은 항해 레이더로 OPS-2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레이더만큼 정확한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분명한 건 OPS-20이 2차원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거리, 방위, 고도 중 두 가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 8시 방향에 접근하는 물체가 항공기인지 함정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도함의 SPS-550K는 3차원 레이더입니다. 문자 그대로 OPS-20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인데요. 이는 탐지거리가 200km가 한계인 오오스미급의 대공 레이더 OPS-14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이더는 독도함의 사면고정형 A사 레이더보다 탐색거리도 짧고 거리, 방위, 고도 중 두 가지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오스미급은 대공 레이더로 OPS-14C와 대수상 레이더로 OPS-28D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함은 감히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전력으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독도함이 오오스미급에 못 미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형 수송함과 일본의 강속 상륙함의 미국식 분류명은 LHD로서 같습니다. 사실 대형 수송함이라는 분류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함종입니다. 이는 독도함 개발 당시 주변국의 압박과 견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평화적인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억지에 우리 규격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부디 가까운 미래에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강습 상륙함으로써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영예를 수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